동산스님. 동산스님은 1950년대 효봉, 청담, 금호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과 함께 17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불교의 참모습을 일깨우기 위하여 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고 조계종 종정에 세 차례나 추대되는 등 불교 중흥과 청정승단 구현에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자주독립과 광복운동에 앞장서 오신 성각자였다. 스님께서는 1890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방리에서 탄생하셨다. 아버지는 하성창이시고 어머니는 정경운이다. 본관은 진주이며 본명은 하동규였다. 법호는 동산, 법명은 해일이다. 스님이 태어난 해는 일본의 일련종이 경성에 벼런을 세워 이 땅의 중앙을 일본 불교가 점거한 해이다. 1896년 7세에 스님은 단양읍에 있는 당시의 지방교육기관인 서당에 들어가서 한학을 배웠는데 하루하루 배운 것을 매번 배송하는지라 사람들이 신동이 출세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부터 한학 공부를 시작하여 사서오경과 기타의 역사서들을 7년 동안에 걸쳐 모두 이수하였다. 스님은 1904년 15세에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인명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학문을 공부하려면 국가에서 제정한 단발령에 의하여 머리를 깎고 학교에 다녀야 했다. 대대로 유교의 전통에 의하여 머리를 길러 상투를 올렸던 것을 하루아침에 자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은 시대의 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신학문은 꼭 배워야 한다는 결심 아래 완고하신 부모님을 설득하여 머리를 깎고 학교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때 인명보통학교에서 스님의 담임 선생님은 한글학자로 큰 업적을 남기신 주시경 선생이었다. 신구학문에 두루 밝으신 큰 스승 밑에서 스님의 공부는 일취월장으로 성숙해갔다. 옛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한문을 진서라고 하고 우리 그린 한글을 언문, 즉 상말, 속된 글이라 하여 천시하여 왔는데 그때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문은 중국의 글이고 한글은 순수한 우리의 글이기 때문에 결코 비하하거나 천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세종대왕이 창제하여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던 것을 역사상 최초로 한글이라고 불러 우리의 민족혼을 되살려야 한다고 늘 주창하였던 것이다. 스님은 19세에 인명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역시 주시경 선생의 권유로 경성의 유학길에 올라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스님의 경성 유학생활에는 친고모부이며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신 위창 오세창 선생의 도움이 컸다고 평소에 말씀하신 바 있다. 1910년 21세가 되자 그해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한일합방 조약이 공포되어 이곳저곳에서 김석진, 황영 같은 뜻있는 의사들이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 전체가 나라 잃은 비탄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이 생각하기를 나라를 다시 찾고 국가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길은 개개인이 나아가서 학문을 닦고 실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여겼다. 이 판단은 곧 주시경 선생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진학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스님은 중동중학교를 졸업하고 보다 전문적인 학문의 연마를 위하여 경성 총독부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의학을 전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많은 학문의 분야 중에서 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병마의 고통을 건져주기 위한 선천적인 따뜻한 자비심의 발로였다. 경성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 스님은 고숙인 위창 선생의 권유로 용성 선사를 자주 친견하게 된다. 스승이신 용성 큰 스님과의 인연은 이렇게 위창 선생의 안내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위창 선생과 용성 스님은 동갑이며 용성 스님이 대각교당에 주석한 이래 자주 만나서 국사를 걱정하며 동지의 정을 두터이 해온 사이였다. 스님께서 처음 용성 큰 스님을 배웠을 적에 의학을 공부한다는 청년에게 큰 스님은 이렇게 물었다. 인간의 신병은 의술로 어느 정도 치료한다지만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다스리겠소? 이 말씀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스님은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더욱 용성 큰 스님의 고준하신 인격에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 불교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종교라는 말도 들었고,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며 우주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들었다. 스님은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한편 18세의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이 조직한 경성부 흥사단 내 국어연구회에서 우리의 국어와 민족 사상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였다. 공부와 아울러 그 당시 흥사단에 출입하는 숱한 지사와 의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일제에 항거하는 광복운동 정신을 크게 함양하게 되었다. 이해에 용성 큰 스님께서는 서울 봉익동의 대각사를 창건하였다. 역시 민족운동의 하나로서 만약의 경우 일제가 민족불교를 말살하고 자기네들의 불교를 이 땅에 심고자 획책할 때를 대비하신 것이다. 스님의 예견대로 일제는 사찰령을 반포하여 모든 사찰과 승려들은 구조적으로 식민 통치의 예속을 받게 되었다. 사찰령에는 본래는 산중공의에 의하여 주지가 선출되었으나 전통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본산의 주지는 조선 총독에게, 본산 이외의 사찰 주지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전통불교의 기반을 송두리째 말살하였다. 동산 스님은 범어사에 주석하셨던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신 후 맹산의 우두함에서 하남에게 사교를, 범어사로 돌아와 대교를 배웠으며 1923년 장성 운문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 뒤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사, 속리산 복천암, 마천 배구남, 김천 직지사 천불선원 등 전국의 선시를 찾아 수행하였다. 1934년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하안거 정진 중 바람에 부딪힌 대나무 소리에 화련대우하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그림을 그리고 그린 것이 몇 해던가? 붓꽃이 닿은 곳에 살아있는 고양이로다. 온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예천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 1936년에는 은사인 용성의 법인을 부촉받았고 해인사에서 성철의 은사로 삼위계를 주었다. 1954년 전국 비구의 선두에 서서 불교 정화를 주도하였으며 네팔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 한국종단의 대표로 효봉, 청담과 함께하였다. 1956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고 그해 11월 방콕에서 열렸던 세계 불교도 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렸다. 스님의 일화 1952년 6월 6일 당시 부산에 피난해 있던 정부에서는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전몰장병합동 위령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 위령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과 유엔군 사령관도 참석했다. 이날 법주는 동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이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오전 10시에 법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때문이었다. 동산 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중절모자를 쓴 채 유엔군 사령관에게 법당 안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동산 스님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이것 보시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감히 어디서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오. 아이고,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소이다. 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부처님을 소개해드리느라고 그만 실수를 했소이다.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오셨으면 누구나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동산 스님이 또 한 번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유엔군 사령관 등이 얼른 모자를 벗었다. 이날 합동 위령제를 마치고 돌아간 이승만 대통령은 범어사의 도인 스님 하동산 스님을 다시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자 당시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던 백성욱 박사를 범어사로 보내 동산 스님을 모셔오도록 했다.
내 평생 나에게 호통을 친 사람이 두 분이요. 한 분은 김구 선생이셨고 또 한 분은 범어사 하동산 스님이시니 그분을 꼭 내 집무실로 모시고 오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나 백성욱 내무부 장관이 동산 스님을 모시러 왔을 때 동산 스님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 대통령이든 소통령이든 나를 보려면 자기가 와야지 내가 왜 가노? 가차없이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범어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1965년 4월 30일 세수 76세, 범납 52세의 세연을 다하고 입적하였고 다음과 같은 임종계를 남겼다. 원래 일찍이 바꾼 적이 없거늘 두 번째 몸이 있으랴. 36,000일 날마다 되풀이하는 다만 이놈뿐